한국 기술이 아무리 성장해도 독일의 정밀함을 따라올 수 없죠. 여기 독일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 반도체 장비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였고 누구보다 자국의 기술을 믿었죠.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한국에서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은 독일의 정밀함을 넘어서는 또 다른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직접 경험한 순간 그의 모든 신념은 뒤집혀 버렸죠. 독일에서 그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던 한 엔지니어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사연 끝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자란 루카스 하펜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제가 34살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평생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완벽주의적 성향 덕분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정확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데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그런 가치관을 심어받으며 자랐어요. 어린 시절 저는 할아버지의 시계 공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일 최고의 시계 장인 중 한 분이셨고 그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정교한 시계들을 보며 저는 독일 공학의 위대함을 가슴 깊이 새겼죠. 루카스, 독일 사람들의 손에서는 정밀함이 태어난단다. 이건 우리의 피에 흐르는 거야.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 회사에 입사했고 빠르게 승진했어요. 제가 주도한 반도체 클린룸 자동화 프로젝트는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었죠. EU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제한된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EO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루카스, 요즘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나? 마르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시장을 빼앗길지도 몰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르틴,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빠르게 따라온다 해도 독일의 정밀함과 품질을 따라올 순 없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혁신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독일 기자협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한국의 반도체 기술 성장에 관한 질문이 나왔죠. 하펜 씨,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독일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무리 성장해도 독일의 정밀함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어요. 그들의 발전이 인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 기술의 본질적 우수성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발언은 다음 날 유럽 전역의 경제지 일면을 장식했고 한국 기술 매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고 저희 회사의 기술이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은 분노했어요.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모든 임원들 앞에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국의 기술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마케팅 전략의 성공인지 확인해야 해야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르틴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루카스,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확인해야겠네. 자네는 우리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고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분석하고 그들이 별것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 주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독일의 공항도 최신식이라고 자부했지만 인천공항은 그 이상이었죠. 특히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여권 확인부터 생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처리했어요. 독일에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이건 그저 공항일 뿐이야.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가 앞서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현대적인 도시였죠. 택시 기사님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독일도 전후 복구 과정을 겪었지만 한국의 변화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다음 날의 공장 방문을 준비하며 생각했죠. 어쩌면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유진 박이라는 여성 엔지니어였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반겼죠. 하펜 씨, 독일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인상부터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성 수석 엔지니어라니. 물론 독일에도 여성 엔지니어들이 있지만 이렇게 핵심 기술 분야의 책임자 위치에 있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유진의 안내로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클린룸은 인간의 손길 없이 완전 자동화되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저희의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모든 공정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죠. 유진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실시간 공정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장비의 상태와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AI가 이를 예측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미 완전히 구현되어 있다니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약 3년 정도요.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5, 6년은 걸렸겠지만 저희는 좀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유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접근법이라면요? 제가 물었어요. 저희는 빠르게 실패하고 빨리 수정한다는 원칙을 따랐어요.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시간을 쏟기보다 기본적인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한 후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갔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방식과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항상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설계를 중시했고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고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투어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충격에 휩싸였어요. 독일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처리하는 많은 작업들이 여기서는 AI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공정 최적화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수백만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생산 조건을 유지했죠. 독일의 방식은 어떤가요? 유진이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아직 이런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작은 승리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저는 왠지 모를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는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독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독일 기술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은 이미 해결했다고?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저는 밤새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솔직한 내용이었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 특히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과 실시간 공정 최적화 기술에서 그들이 독일을 앞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마친 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마르틴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결국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엔지니어로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화상 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마르틴이었죠. 화면에 등장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루카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보고서를 보냈나? 우리 회사의 주가가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를 보고한 것뿐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말 놀랍고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마르틴이 말을 자르더군요. 자네를 보낸 건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라는 거였네. 그들의 기술을 찬양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딴 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우리가 독일에서 하던 방식대로 해야 해.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고.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마르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은 혁신적이고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이건 약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발전의 기회를 찾는 겁니다. 마르틴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배울 점, 그들에게서. 우리는 수백 년의 공학 전통을 가진 나라야. 독일의 자존심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죠. 자네가 한국 기술을 찬양하는 순간 자넨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야. 이 일은 이사회에 보고될 거고 자네의 위치는 재검토될 거야.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회사와 국가에 충실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히다니요. 제 연구실 동료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이미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루카스가 한국 편을 들었대. 독일 기술을 배신했어.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다음 날 아침에 들려왔어요. 독일의 경제신문에 독일 반도체 산업의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거기에는 제 이름과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독일 기술에 등을 돌린 것처럼요. 제 휴대폰은 독일 언론사들의 전화로 불이 났고 이메일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가득 찼어요. 마르틴은 더 나아가 독일 내 한국 반도체 기술 수입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들과 만나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독일의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산업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마르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술 협력은 필수적이고 한국의 혁신에서 배우는 건 독일에도 이익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계산적이었습니다. 루카스, 자네의 판단은 섣부른 것 같네. 한국에 더 머물러 보게. 그들의 기술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약점이 있을 거야. 자네의 임무는 그 약점을 찾아내는 거야. 한 달을 더 주지. 그때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자네의 충성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마르틴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기회를 주었어요. 제 커리어와 명성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양국의 기술을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더 깊이 배워보자. 다음 날 저는 유진 박에게 연락했어요. 회사에서 한 달 더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진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물론이죠.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진심으로 우리 기술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일 스타일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방식에도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생의 새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만을 좇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임무가 연장되어 저는 유진이 제공한 회사 게스트하우스로 옮겼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죠.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고 멀리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에게 솔직히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한 달 더 머물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약점을 찾아내라는 임무지만 사실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좋은 기회네요. 루카스 씨가 진정으로 양국의 기술을 이해한다면 언젠가는 마르틴 같은 사람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변화는 항상 저항에 부딪히지만 결국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는 어려운 길이 있었지만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방식이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저를 데리고 연구개발팀의 회의에 참석하게 했어요.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관찰하려 했지만 유진은 저를 모두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독일 테크놀로지에서 오신 루카스 하펜 씨예요. 앞으로 몇 주간 우리와 함께 일하며 기술 교류를 할 거랍니다. 모두가 저를 환영했고 곧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놀라웠던 건 회의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회의는 항상 체계적이고 형식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어요. 회의실 벽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배워라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의 중 한 젊은 엔지니어가 새로운 공정 설계안을 발표했어요. 저는 명백한 결함을 발견했고 조용히 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설계는 작동하지 않을 텐데요. 열분산 문제가 있어요. 유진은 그냥 지켜보라는 듯 미소를 지었죠. 잠시 후 다른 팀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발표자는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간과했네요.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즉석에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설계 변경은 보통 수주일의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유진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실패하고 더 나은 걸 만들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혁신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빨리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고쳐요. 그날 오후 저는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클린룸에서 새로운 장비 설정을 테스트하던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독일에서라면 전체 시스템을 중단하고 원인 분석을 위한 위원회를 소집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진의 팀은 달랐어요. 그들은 즉시 모였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2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시스템을 가동시켰죠.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최소 하루, 아니 며칠은 걸릴 텐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장점이에요. 우리는 퍼펙트를 추구하기보다 굿 이너프를 먼저 만들고 계속 개선해요. 루카스 씨, 한국은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우리에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죠. 그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완벽주의가 때로는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 사이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유진은 저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습니다. 반도체 클린룸 자동화 시스템의 개선 작업이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진행 중이던 비슷한 프로젝트 경험을 살려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팀원들은 열린 마음으로 제 의견을 받아들였고 제 아이디어 중 일부는 즉시 구현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마르틴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루카스, 자네의 첫 보고서는 실망스러웠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네. 한 달 더 머물면서 그들의 기술적 약점을 찾아내게. 다시 한번 그들을 찬양하는 보고서를 보낸다면 그때는 자네 경력에 큰 문제가 될 걸세. 저는 안도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르틴은 여전히 제가 한국 기술의 약점을 찾아내길 바라고 있었지만 적어도 당장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지는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제게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였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어쩌면 마르틴과 회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냈지만 항상 한국 기술의 단점이나 불안정성을 강조하도록 주의했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실제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르틴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장에서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핵심 생산 라인에 있는 주요 장비가 갑자기 오류를 일으킨 겁니다. 독일이었다면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검사를 진행했겠지만 유진의 대응은 달랐어요. 그녀는 즉시 비상 대응팀을 소집했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보니 압력 밸브에 미세한 변동이 있었어요. 이게 센서 오작동을 일으킨 것 같네요. 유진이 빠르게 진단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AI 진단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몇 분 후 AI가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독일에서 최소 하루는 걸리는데.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요. 실제 장비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가상 모델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AI가 즉시 분석하죠. 단 1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되고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문제라면 독일에서는 기술자들이 수동으로 각 부품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고 최소 하루, 아니 이틀은 걸렸을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유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위험하지 않나요? 유진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위험은 오히려 줄어요.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니까요. 문제가 큰 고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어요. 독일 시스템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일정에 따라 움직여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죠.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 팀이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각의 방식에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반도체 산업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신속함이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저를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대표인 장하윤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하윤은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AI 기반 반도체 공정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독일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돌아와서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결합했을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하윤은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씨,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속도가 결합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길이 아닐까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유진이 물었어요. 루카스 씨, 지금까지 한국에서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놀랍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문제를 대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도전하고 배우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이 독일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 같아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카스 씨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네요. 많은 외국 엔지니어들이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데 당신은 달라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독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한국에 남아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인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혁신의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달을 마칠 즈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르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독일 엔지니어링 저널에 한국의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에 관한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독일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었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한국의 접근 방식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은 격분했어요. 그는 회사의 공식 성명을 통해 제 의견을 부정하고 저를 경험 부족으로 인해 한국에 현혹된 젊은 엔지니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장하윤의 도움으로 저는 독일의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연결되었고 한국식 혁신 방법론을 독일 기업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화상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빠른 실패, 빠른 학습 접근법과 데이터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독일 내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여전히 저항했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회사 내 일부 젊은 엔지니어들도 비밀리에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루카스,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반도체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속도,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어요. 더 이상 한 회사의 엔지니어가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고국을 그리워하고 독일 동료들의 비난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연구소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자 우리의 성과가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결합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특히 반도체 클린룸 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이 기존 시스템보다 40% 이상 향상되었다는 실증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연례 국제 반도체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마르틴과 회사의 경영진도 참석했죠. 강당에 들어서며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저는 제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기술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독일의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실제 데이터와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질문 시간에는 수많은 손이 올라갔고 그들의 질문은 더 이상 비판이 아닌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발표가 끝난 후였어요. 마르틴이 직접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완고함이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루카스, 자네의 데이터는 인상적이군. 우리 회사도 이런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것은 작은 인정이었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컨퍼런스 이후 독일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공동 연구소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를린과 서울에 각각 연구시설을 갖추고 양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이 연구소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유진과 하윤도 핵심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 교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 방식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몇 달 뒤 우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정확성과 한국의 적응력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기존 시스템을 압도했어요. 때로는 문화적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 나라의 기술을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상호 존중,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 저널의 표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포용함으로써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경계를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새로운 세대의 엔지니어들에게 열린 시각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무시했다가 결국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도체 강국 한국이 독일의 전통적 공학 기술을 뛰어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